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다음 달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유권자들에게 집권 여당 후보의 강점이 어느 정도 통할지 주목됩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서 다음 달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 인사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건 홍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기업가 출신인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실용적이라면서 색깔론을 떠나 대구 발전을 위해 이재명 사용 설명서를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경선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1월 달쯤 돼서 제가 조금 내용을 더 갖추어서 공식 출마를 선언을 할 생각이고요. 당은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출마 선언을 하고 같이 나오면 경선하는 게 맞고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행정통합, 취소원 이전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전임 시장이나 국내힘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은 시작부터 잘못됐고 행정통합이나 취소원 이전 문제는 홍준표 전 시장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저는 궤도를 이탈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결과이지 시작은 아니었어야 합니다. 차기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전략가라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담을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출마 예정자의 첫 등판이 향후 대구시장 선거전을 어떤 양상으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더 이상 낯선 제도가 아닌 시대지만 대구에서는 그 흐름이 유독 더딥니다. 대구 지역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제도로는 자리 잡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뚜렷합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은 2,245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350명, 18.5%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놓고 비교해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아빠 육아휴직률은 8.4%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에 이어 전국 16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인 10.2%에 비해서도 1.8%포인트 차이가 났고 가장 높은 제주와 비교하면 6.6%포인트나 적습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구 지역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3.1%로 역시 전국 16위이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아빠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67.9%가 기업체 규모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고 50명에서 299명 사이가 14.8%, 5명에서 49명 사이는 12.7%였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째아 출산 후 3년 안에 다자녀 가구가 될 비율은 대구 경북은 47.6%, 수도권 43.3% 등으로 크게 높아 남성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육아휴직 통계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게 다양한 그 변수가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다자녀로 이행이 더 일관되게 더 높았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출산율과도 맞닿아 있는 남성 육아휴직. 대구에서도 제도의 효과를 넓힐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이 올해 두 번째 기획 전시 탁본으로 만나는 팔공산 역사 문화를 열고 있는데요. 비석과 현판에 새겨진 팔공산의 역사를 탁본으로 찍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이전 공산, 중악, 부악 등으로 불리며 영남의 명산으로 자리해온 팔공산. 자연 경관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사상, 유적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2023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는 우리 조상들이 새겨놓은 수많은 금속물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 방자유기박물관 특별기획전 탁본으로 만나는 팔공산 역사문화에선 탁본을 통해 팔공산과 우리의 역사, 문화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는데 팔공산이 주는 가치, 또 그 의미, 또 역사 흐름을 이 탁본을 통해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 이 팔공산이 주는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 깊이를 아마 제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전시 작품은 전일주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회 오랜 기간 작업해온 탁본 실물과 사진들입니다. 북구 영경동 팔공산 자락에 있었던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의 태시를 비롯해 고려 충신, 신순겸 충렬비 등 다양한 역사 자료도 선보입니다.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으로 없어졌다든지 또는 이러한 자연 불악에서의 어떤 홍수나 또는 전쟁으로 완전히 마을이 멸실되다시피 한 그런 폐허 속에서도 이 바위 글씨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 선조들의 어떤 추구하는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고 성보박물관들의 그 보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어떤 표석이라든지 비석들이 좀 더 정리되었으면 하는 데서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송판 4개를 이어붙인 불광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 중 가장 큰 글씨인데 이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수많은 파지를 벌인 끝에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밖에 은혜사 대웅전 현판 등 추사의 글씨가 새겨진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로 유명한 긍석 김진만이 쓴 동화사 사적비와 박예사 사적비 등을 통해 팔공산이 단순한 명산을 넘어 역사와 삶이 겹겹이 쌓인 문화 공간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팔공산 연구 현황도 살필 수 있도록 팔공산 관련 주요 학술도서 10여 권도 함께 전시하는 이번 기획전은 내년 4월 26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결과 판독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감한 의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T와 MRI 같은 영상 자료가 다른 병원으로 전송됩니다. 검진 병원이 전문 판독을 외부 병원에 맡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행위가 협조가 아니라 개인정보 위탁 처리라는 점입니다. 일반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중요 정보들은 위탁 처리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부 정보들이 위탁 계약 없이 의뢰가 되는. 그 외부 병원이 실제 판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그 진료에 활용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반드시 위탁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그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재위탁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또 사고 발생 시 책임과 판독 종료 후 파기 절차가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부분 이런 계약 없이 판독을 맡기거나 계약 사실조차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현장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전송 방식도 문제입니다. 그 의료정보는 PACS 연동이나 의료정보 전용망, 암호화된 이메일이나 VPN만 허용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메신저나 개인 이메일, 심지어 USB로 직접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영상 판독을 위해서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개인 정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 없이 하게 되면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환자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큰 사항입니다. 그 판독이 끝난 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판독병원은 판독이 끝나면 영상과 자료를 즉시 파기해야 하고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도 접근 제한과 보관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전송 담당자 지정, 로그 기록 관리, 내부 관리 계획 수립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그 개인 병원 간 영상 판독은 편의를 위한 관행이 아니라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할 법적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와 함께 환자 스스로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세종시에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대전이나 청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2007년부터 계획됐던 건립사업이 곧 본궤도에 오를 예정인데요. 하지만 정작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입니다. 지난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 수리 시점부터 반영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 입지를 선정했고 내년 정부 예산에 9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탄력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세종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입니다.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장. 시작부터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거 환경과 교통 안전을 위협할 거란 우려와 함께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병목 현상이 출퇴근 시간에 있는 이 지역에 수천 세대가 살아가는 이 공간 앞에 분진이 건강을 해치는 또 위험 요소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시험장을 둔다고 하는 거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상상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사업 설명조차 못한 시행사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 한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요. 계속 주민분들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지. 시민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과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 사이에서 양측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접점을 찾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는데요.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도 김 양식이 활발합니다. 올해 김 수확을 앞두고 풍작과 어민들의 안녕을 염원하는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검은 반도체 김, 초매식 현장을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봉투를 꽂으며 정성스럽게 절을 올립니다. 줄지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김양식 어업인들. 절을 올리고는 용왕님께 바라는 바를 한 말씀 올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받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고 짐 좀 잘 되게 해주시옵고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대박나세요. 대박나게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용왕님. 행남곡 항에서 열린 대부도 김 초매식. 양식김은 1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확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해마다 첫 수확 시기에 맞춰 이렇게 기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양식은 가을에 시작을 해서 12월부터 수확 판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판매를 시작하는 것을 초매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행남국은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김양식을 해오고 있고 매년 초매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매식이 끝난 뒤에는 멀리서 찾아온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첫 경매도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연평균 8,000톤의 김이 이렇듯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150억 원 규모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양식 일을 하는 70여 명의 종사자들은 이번 초매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수확과 판매가 무사히 이루어지길 바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해마다 초매식을 하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초매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어민들도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김도 풍작돼서 어민들도 돈 좀 많이 벌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 고유 행사인 대부도 김 초매식. 행랑곡 어업인들은 이렇듯 풍요로움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필수 소화시설 확보와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선 노후화 상태, 먼지가 쌓인 오염된 멀티탭 사용 여부, 소방차 진입로와 통로 내 불법 적치물 등입니다. 소방, 전기, 가스 분야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의 주 원인이 되는 전기적 요인과 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공제 가입도 홍보합니다. 올해 지급된 1,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률이 대구는 98.5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북과 광주 각 98.7%, 울산 98.61%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5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또 9개 구군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16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10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2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에 비해 0.03% 하락했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중구는 변동이 없던 반면 서구는 0.09%, 달서구 0.07%, 남구는 0.04%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0.04% 오르면서 12주 연속 상승에 대조를 이뤘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안 8건, 조례와 구치관 48건, 동의안 4건, 개회관 5건, 의견 제시 4건, 결과 보고서 채택 6건 등 모두 7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대구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71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 사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회기를 시작합니다. 디지스트가 2025년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한 전국 20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디지스트는 2월부터 12월까지 3만 2천씩의 아침밥을 제공하면서 95점대의 높은 만족도 유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로컬의 밥상 운영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디지스트는 학생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산불 특별법이 통과된 뒤 피해 주민들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담길 시행령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시행령을 들여다본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산불특별법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재건위원회 구성과 피해 지원 추가 신청 절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임수산업 피해복구 지원 내용 등 총 56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내용을 살펴본 피해 주민들은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건 재건위원회 구성,
피해 복구와 지원 방향을 결정하게 될 재건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주민 추천 인사는 민간 계열의 단 1명뿐입니다. 또 피해자가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로 규정돼 있는데 산불 피해 특성상 모두 타버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보완할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지원 기준 역시 유실, 매몰, 파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주민들은 총 15개 항목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산림 복원 관련 항목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패막이 삼아서 뒤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약간 꼼수를 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청송과 영덕 등 피해 지역의 기초의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송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주민들이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시행령 수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접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은 신규와 전입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중구 바로 알기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중구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대구 남산동의 디지털 인쇄 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조합은 지역 인쇄산업의 쇠퇴를 막기 위해 첨단 장비를 공동 도입해 조합원 간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019년 첫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권정책 수립과 직원 인권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